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중요한 연구 결과와 함께 이 빅뱅 이론이 그 중요한 그 천문학의 또 우주론의 이론으로 확립되는 데 있어서는 관측적인 그런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이 천문학자의 그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드윈 허블은 원래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었는데 이제 전공을 천문학으로 바꿔갖고 아주 그 천문학에서 그의 놀라운 이제 재능 또 그의 연구 결과를 이제 그 발표하게 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은 이미 이제 1910년에서 20년대 그쯤에 갖고선 이제 아주 먼 데 있는 그런 그 성운으로부터 오는 그 별빛의 분석을 통해서 이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허블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허블이 이제 활동했던 그 천문대는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부근의 마운트 윌슨 천문대였었는데 이제 그 천문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발명된 돔 텔레스코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훨씬 더 멀리 있는 그런 그 별까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보니까 그 멀리 있는 그런 그 별들은 이 한결같이 적색 편의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허블이 계속 연구를 더 해보니까 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한결같은 적색 편의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지구가 무슨 이렇게 뭐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결국은 이 별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어떤 물체가 관찰자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 그것이 정지해 있을 때 그 내는 어떤 그 파장보다 이게 길어지게 되거든요.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물리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효과, 도플러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인데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했으면 그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이제 그거의 예로서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기찻길 옆 오막살이가 자꾸 기차가를 생각하면 나오게 되는데 그 기차가 그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소리가 점점 은은하게 들리게 되잖아요.
반면에 기차가 그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이 소리가 더 샤프하게 그렇게 들리게 되거든.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거든요. 즉 기차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기차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파장이 이게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좀 은은하게 된다라는 거지. 빛에 대해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블은 이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적색 편의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것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야. 즉, 이게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건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허블은 이 별들이 그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그 속도가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멀으면 멀수록 점점 더 빨리 도망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또한 발견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게 천문학의 유명한 그 법칙 중에 하나인 허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허블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것들은 빨리 지금 도망가고 있어. 허블의 법칙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별들의 후퇴 속도다. 그리고 이게 거리다. 별들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적색 편의,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적색 편의가 멀리 있는 별일수록 이게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즉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으면 멀수록 빨리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주 팽창의 개념이 이제 관측적인 면에서 그 확인이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허블은 이제 이런 그 중요한 그런 그 결과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밝혀낸 그런 또한 중요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얻어냈는데, 사실 허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이게 뭐 그냥 유일한 은하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런 뭐 안드로메다라든가 이런 그 성운들은 우리 은하계의 어떠면은 일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허블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야.
즉 안드로메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한테 성운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엄청난 별들의 집단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드로메다 성운도 우리 은하계의 일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거든. 근데 허블은 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계의 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보여준 거야.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이제 변광성의 광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변광성이라고 있어. 언뜻 들으면 누구 이름 같기도 한데 변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별 중에서 별빛이 주기적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그런 별이 있거든. 그런 걸 변광성이다 그래. 근데 그런 그 변광성이 우리 은하계에도 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안드로메다 성운에서도 그거를 찾아낸 거야. 허블이 이용한 건 셰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 갖고선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은하계에서 발견되는 셰페이드의 광도를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발견되는 그 셰페이드의 그 광도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광도를 비교해 보면은 물론 우리 은하에서 발견되는 광도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발견되는 그런 광도보다는 훨씬 밝을 텐데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 은하에서 발견되는 셰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광도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발견되는 셰페이드의 절대 광도가 같다면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측정하는 그 겉보기 광도로부터 그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광도라는 거는 거리에 이제 비례해 갖고선 이게 이제 감소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 은하 셰페이드, 안드로메다 성운 셰페이드의 그 겉보기 광도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은하 크기를 훨씬 초과하는 거야. 처음에 아마 허블이 그걸 했을 때는 80만 광년인가? 뭐 그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허블의 계산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임프루브 계산이 이제 더
개선이 돼갖고 지금 이제 200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2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도저히 우리 은하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 은하는 그 직경이 한 10만 광년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200만 광년이면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은하에 속한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그 별들의 집단이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지. 그래서 이제 허블의 어떤 이런 그 측정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은하는 아니고 이 우주에는 많은 그런 그 은하들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됐고 지금은 뭐 여러분이 기가 차게 놀랄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주에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은하가 뭐 1000억 개? 한 개 한 개를 다 발견한 그런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대략 이 우주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은하가 1000억 개 정도가 된다라고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이 은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야. 은하는 별들의 집단이야. 영어로 갤럭시라고 하잖아. 이거는 이제 별들의 집단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바로 이 은하들이 이제 이 우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이제 단위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한 개의 은하 속에 들어있는 별들의 수만 해도 엄청나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은하 사이즈에 따라서 별들의 숫자가 뭐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는 거지. 한 개의 은하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은하는 이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별들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계에 되게 도시들이 많잖아. 뭐 서울, 부산, 수원,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도시들이 있고, 미국의 뉴욕, 시카고, 또 유럽의 무슨 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들이 있잖아.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은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큰 도시에는 많은 인구 사람들이 있고 작은 도시에는 적은 사람들이 있고 비슷하게 어떤 은하는 굉장히 많은 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쫙 우주에 있다라는 거지. 그게 1000억 개 정도가 된대. 진짜 별이 많아.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은 이건 이제 우리 은하계만 본 건데도 이렇게 별들이 많다고. 그리고 이 우주가 이렇게 은하를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구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재미있게도 이 은하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하군 또는 은하단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하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 있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을 해갖고 큰 거는 이제 슈퍼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이 은하단은 로컬 그룹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안드로메다, 또 마젤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을 우리 그 은하하고 우리 은하는 이제 밀키웨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이 밀키웨이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 갖고선 이런 은하단을 작은 은하단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가. 근데 같은 그 로컬 그룹에 속해 있어도 이게 거리가 200만 광년 안드로메다까지 이렇게 걸릴 정도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선형 은하야. 근데 그게 200만 광년. 200만 광년이면 빛을 타고 200만 년 동안 가야 도달하는 거리. 거기 있는 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선형 은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겠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진짜 이런 그 허블의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주가 현재 너무나 광활한 또 광대한 우주가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근데 도대체 이렇게 이 광활한 우주가 저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지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이 허블의 발견. 이 허블의 발견은 우주가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 별과 별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주가 점점 확장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가게 되면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지금보다는 덜 팽창했을 거 아니야? 또 거기서부터 또 100년을 더 뒤로 가면 또 덜 팽창했을 거고. 그러니까 우주가 점점 줄어들겠지. 시간을 거꾸로 가게 되면. 그러면 계속 시간을 거꾸로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주가 완전히 수축이 돼 갖고 어떤 점과 같은 상태로부터 시작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발견들이 있은 다음부터 과학자들이 어쩌면 우주가 매우 작은 상태, 그런 걸로부터 시작됐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빅뱅 이론의 출발이 되는 거야.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빅뱅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인데, 바로 그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거는 이런 그 관측 결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 싱귤러리티 시오렘은 물론 그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었지만은 프리드만의 그런 그 중요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거를 이제 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을 내게 되는데,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 그 우주 상수라는 걸 집어넣어 갖고 이 안정된 우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허블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이제 허블의 그 관측 천문대에 와서 이렇게 이걸 본 다음에는 드디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 now see the necessity of a beginning.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시작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안정한 그런 그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우주가 어떤 상태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자꾸 서제스트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니까, 드디어 아인슈타인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우주상수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기 이퀘이션에서. 아인슈타인으로서도 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참 뭐 일설에 의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우주상수를 집어넣은 건 참 일생 일대의 실수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 알려져 있는데, 뭐 진짜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 아인슈타인으로서도 그런 좀 실수를 이제 하는 그런 또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어떤 점과 같은 그런 상태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떤 작은 상태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그런 과학자는 누구였었냐면은 조지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신부였어. 이 사람은 신부였었는데, 근데 신부였지만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 조지 르메트르는 어떤 식으로 이 우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주가 어떤 태초에 원시 원자라고 불리는 어떤 모원자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을 이제 내게 돼. 이거를 이제 1931년에 그 유명한 네이처라는 그런 잡지에 이제 기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빅뱅 이론의 최초의 어떤 제안, 그런 게 이제 르메트르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메트르가 제안한 그런 그 가설은 최초의 어떤 원시 원자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원시 원자가 점점 이렇게 작은 것들로 이렇게 분열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그런 그 물질들이, 그런 원자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과학자들이 큰 원자가 이렇게 작은 원자로 이렇게 분열되는 또는 변하는 그 과학에서 이 방사성 원소의 어떤 붕괴라든가 분열 이런 거 아마 여러분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우라늄이나 이런 원자들은 이게 큰 원자인데 이게 작은 원자로 이렇게 변하잖아. 또 분열할 수가 있잖아. 그런 아이디어에 좀 착안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처음에 태초에 어떤 그 원시 원자라는 게 있어갖고 그 원자가 이렇게 점점 분열을 해갖고 작은 원자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현재 이루는 이 물질 세계, 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 우주가 시작이 됐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르메트르는 이제 그 큰 원자의 어떤 핵 분열 또는 핵 붕괴를 통해서 작은 원자로 변하는 그런 그 과정을 이제 상정을 해갖고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근데 르메트르의 어떤 이런 그 가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만약에 르메트르가 제안한 대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우주가 처음에 시작이 됐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냐? 당신의 이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르메트르가 특별히 어떤 실험적 증거를 잘 제시를 못했거든. 이제 르메트르가 제시한 한 가지 대답은 이 우주선 있잖아. 이 대기권 바깥에 나가면은
아웃사이드로부터 날아오는 우주선들, 카스믹 레이. 이게 어쩌면은 그때 그 분열 과정 을 통해서 발생된 거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우주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른 메커니즘으로도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별로 르메트르의 어떤 그 제안이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는 뭐 과학자들이 뭐 우주의 기원이나 이런 문제를 뭐 연구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그 시급한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뭐 하다못해 이제 뭐 폭탄이나 무슨 무기 같은 걸 제조하는 데는 뭐 나라에서 열심히 그런 거를 뭐 서포트 해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전쟁의 상황에서 뭐 우주의 뭐 시작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르메트르가 이 제안을 한 이후에 이 제안이 그렇게 과학계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동안 이 우주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뜸했었어. 그러다가 결국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던 그런 시점에 이 우주의 시작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1946년에 나온 조지 가모프라는 그 과학자에 의해서 제안된 그 우주의 기원 이론이야. 이 조지 가모프라는 과학자는 원래는 러시아 출신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귀화해 갖고 미국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원자탄 제조와 관련되는 맨하탄 프로젝트, 거기에도 이제 참여한 그런 과학자거든. 핵물리학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핵물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그 핵, 예를 들면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당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모프가 그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핵물리 분야에서의 어떤 그 지식에 근거해 갖고선 이제 우주의 기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을 내게 되는데, 가모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우주가 시작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냐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주 초기에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중성자라든가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사실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기본 입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가모프는 처음에 이런 그 기본 입자들 로부터 그 우주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그 입자들이 결합이 돼 갖고 원자가 되려면 이런 입자들이 서로 결합이 돼야 되잖아. 중성자하고 양성자도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핵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현재 우리가 보는 뭐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이제 가모프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자, 이게 이제 그 가모프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입자들, 기본 입자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온도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아래는 온도를 나타내고 이 위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10에 뭐 30 몇 승, 이 정도의 엄청난 그런 그 온도에 이런 입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을 수가 없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로 튕겨나가. 근데 가모프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있던 그 입자들이 이 우주가 갑자기 공간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그 나팔처럼 그려진 거는 여러분이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지. 풍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풍선이 바람이 없을 때는 그냥 공간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풍선이 커지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우주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근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좁은 그 방에서는 뜨겁다가도 그게 큰 공간으로 확장이 되어버리면 온도가 떨어지거든. 똑같은 거야, 여기서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높았던 그러한 이 우주가 공간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보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가모프가 제안한 건 뭐냐면, 이게 적당한 그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우주의 온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기 딱 좋은 온도 영역을 통과하게 됐대. 대략 10억 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은 걸로 이제 가모프는 그 계산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략 한 30분인가 뭐 지나니까 이 우주가 그렇게 이 기본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기 딱 좋은 온도 영역을 통과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때 그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하이드로젠, 힐륨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모프의 그 아이디어는 그 르메트르가 제안한 아이디어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야. 르메트르는 큰 걸로부터 점점 이렇게 분열, 이게 쪼개져 갖고 이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모프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아주 작은 입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결국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주가 그 핵 합성이 이루어지기 좋은 그런 온도가 됐을 때 이것들이 달라붙어서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 가모프의 이론이 중요해지게 된 건, 가모프의 학생 중에 랄프 알퍼라는 학생이 있었거든. 그리고 공동연구원으로서 로버트 허만이라는 그런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1948년에 이 가모프의 이론에 기초해 갖고 어떤 예측을 만들어내냐면은 이 우주에는, 우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엄청난 온도였다 그랬잖아. 이 엄청난 온도의 어떤 그런 그 상태에서 엄청난 빛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빛들이 비록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에 팽창을 거듭해 갖고서 지금은 우주가 엄청 넓어지게 돼서 온도가 아주 낮아졌지만, 그렇지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빅뱅 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뜨거웠던 빛의 그 잔재가 이 우주에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좁은 영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물체도 이 공간이 확장이 되면 그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빛 자체도 이 온도가 바뀌게 되면 그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그런 그 상태에서 나오던 그 빛도 이게 공간이 확장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온도에 맞게 이 빛이 이게 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알파하고 허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에서 이 나왔던 빛들은 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그 빛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공간이 왕창 확장이 돼 갖고 온도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빛의 패턴이 이게 그 온도에 맞게 변했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알파하고 허만이 계산해 보니까 현재 우주의 온도가 대략 절대온도 5도 정도가 된 걸로 나온 거야. 절대온도 5도면은 섭씨 온도로 따져서 마이너스 268도거든. 잘 상상이 안 되지? 이렇게 낮은 온도는. 근데 이 랄파 알파하고 로버트 허만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가 그동안에 팽창을 거듭을 해갖고 이게 너무나 확장이 됐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는 계속 감소를 한 거야.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겁다가 우주가 계속 커지니까 온도가 점점 떨어져갖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268도 섭씨 거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빅뱅 때 나왔던 빛은 절대온도 5도 또는 섭씨온도 마이너스 268도씨에 해당하는 그런 빛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268도씨에서 어떤 빛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또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기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 이 알프하고 허만의 이걸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 이 빅뱅 때 나왔던 빛이 이게 온도가 우주가 낮아짐에 따라서 아주 낮은 온도의 패턴의 빛이 이 우주에 있을 것이다. 깔려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빛을 우리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워낙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 나오는 그런 빛을 디텍트 한다라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알파하고 허만의 그 연구 결과는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20년 후에 그 주목을 받게 되는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의 실험적이라기보다 좀 우연한 기회에 관측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알파하고 허만에 의해서 최초로 예측됐던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최초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관측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그 관측이 어떤 그 역사적 중요성 또는 과학적 중요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